이번에 북한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총리라는 것이 한 나라의 경제 같은 것들 다 총괄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 총리의, 박태성 총리의 방문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김정은이 어떤 곳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북한이 지금 박태성 총리가 중국 천진, 그러니까 티엔진의 야경을 둘러보면서 중국 그 관계자들한테 소개를 받는 내용, 이 사진 나왔습니다. 마치 김정은이가 2018년 싱가포르의 야경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그때 또 꿈을 꾸었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야경을 보고 가는 것과 실제로 자기들이 그 북한에 접목시키는 거, 이거는 둘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북한과 중국 사이 거의 교류가 없다가 갑자기 시진핑 지난 6월에 방문 이후에 양국 간에 갑자기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누가 들어갔냐? 중국에서 서열 4위인 정협 주석이 들어가서 김정은 만났습니다. 이렇게 왕후닝, 풀네임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입니다. 어쨌든 김정은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시진핑의 아주 책사라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중국은 웬만하면 사위급들이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데, 먼저 이에 앞서서 박태성이라는 북한 총리가 방문단을 이끌고 중국에 갔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이 중국과 북한이 북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던 그런 체결 65주년이기도 합니다. 박태성이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서 이 의장대까지 동원해서 박태성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박태성 대륙간 사람들 보면 그 중에서 지금 박태성이 당주항인의 비서를 있다가 지금 총리로 갔는데, 지금 일부 총리가 김덕훈입니다. 김덕훈이 박태성 전에 총리입니다. 참 이 나라는 이 계급 체계가 왔다 갔다, 정말 김정은이 야 저 때라 붙여라, 이게 얼마나 심한지를 이 사례를 놓고도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 김덕훈이 전직 총리 했는데 지금은 일부 총리하고 그 다른 부장하던 사람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또 박태성이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총리로 올라서고 박태성이 또 일부 총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김덕훈이 총리할 동안 김정은의 공개 질타를 여러 번 받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저 용성기계공장 가서 이따위로 하냐, 그 다음에 또 저 남포에서 이 제방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 달려가서 김덕훈을 또 무능하다고 욕하는 이런 장면 여러 번 나왔는데, 아직도 숙청은 안 당하고 끈질기게 생명력은 지금 보장받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총리하던 사람이 일부 총리로 내려가고 그 밑에 부하의 지시를 받는 일은 우리 상식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북한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덕훈이가 또 이번에 박태성 줄줄 따라가서 중국을 구경했는데, 중국 구경하면서 얘들이 시진핑과 그 김정은이 지난 6월 달에 어떤 밀약을 체결했는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밀약 체결했냐? 시진핑은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과 ICBM 실험을 할 때는 중국에 미리 말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 결국 니들이 말하고 쏘라, 시험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알았다. 그 대신 중국은 대북 제재로 인해서 금수 조치된 모든 물자들에 대해서 풀어주겠다. 이 사실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밀약입니다. 왜 어마어마한 밀약이냐? 이걸 중국이 일단 북핵을 용인하고 관리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북 제재의 80% 이상은 중국이 담당해 왔는데 중국이 더 이상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재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겠다, 이런 플랜이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지금 벌써 러시아가 대북 제재 무시하고 중국이 무시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는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의 그 경제, 수출입 이쪽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20년, 30년 우리의 북핵 폐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북핵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시진핑이 돌아가서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백 앞쪽에 과거에는 금수 물품들이 밀수로 들어갔습니다. 가령 차량도 다 대북 제재 항목에서 수출이 금지됐기 때문에 북한의 뭐 전기차라든지 중고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가려고 하면 해산이라든지 그 양강도 쪽으로 밀수를 해가지고 대량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시진핑 방중 이후로 갑자기 달라져서 그 차량 흐름이 지금 단동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동 들어가서 사진들을 찍어서 사람들이 찍어서 공개되는 것을 보면 단동 압록강 철교에 지금 차량들이 길게 지금 늘어서 있습니다. 원래 차량은 오전에 북한 들어가고 오후에는 북한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철교가 움직였는데, 그래서 그 철교가 워낙 좁고 낡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지금 새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공사가 지금 열심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중국 국경일 전까지 개통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져서 그 정도는 뭐 한 2달 안쪽이면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건물, 이게 뭐 물품들 하역하고 이런 창고가 꼭 지붕이 있어야 오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오픈하라고 했으면 조만간 오픈돼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 물자가 쓸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틈을 타서 또 중국과 북한 사이에 고위급 외교 교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왕 후닝이 가서 시진핑이 얘기하고 돌아온 그 밀약에 따른 그 후속 조치들을 아마 또 논의를 할 것인데, 그래서 박태성이도 이번에 가서 아마 중국에서 뭘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걸 좀 타진할 것 같은데, 여기서 박태성이 방문 이런 것들이 다 김정은의 의중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태성이 간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철도, 베이징이 철도를 관장하는 곳에 가서 박태성이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도가 아니고 자동차 생산 공장에 갔던 건데,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이 베이징 도시철도 관제센터에 제일 먼저 가서 봤습니다. 근데 중국 고속철도는 엄청나게 발전된 것임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속철도 말할 때 세계에서 고속철도가 가장 발전된 나라가 어디냐 하면 단연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한국도 중국의 고속철도 수준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고속철도 총 연장 길이는 정말 중국 대륙 가로 세로 얼기설기하다 보니까 아마 세계 고속철도를 다 빼도 중국의 고속철도보다 아마 연장 길이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 뒤에 지금 중국 고속철도를 뒤에다가 지금 배경으로 앉혔는데, 요즘에 중국 고속철도 그 최고 시속이 450km 나갑니다. 450km.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움직이는 고속철도가 한 350km 최고 시속 나오는데 우리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중국은 정말 다양한 기후 조건과 높이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티벳 같은 데는 높이가 4,000m, 3,000m 이런데 고속철이 달립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서 얼지 않고 추위에 견디면서 고속철도를 높은 고도에서 기압 차이를 다 그 기차 안에 비행기처럼 기압까지 걷어내면서 달리게 하고 있고, 또 저기 흑룡강성 있던 할빈 같은 데는 기온이 30도 마이너스 40도씩 내려가는 곳인데, 그런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정말 연착 없이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남방 같은 데는 또 이제 제가 지금 물 위로 달리는 고속철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고속철도가 중국에서 그 제일 큰 고속철도 제가 사진 하나 가졌습니다. 이 연장 같은 경우는 이 다리 같은 경우 이게 쿤산대교라고 합니다. 쿤산대교인데 이 쿤산대교의 다리 부분만 제가 가져왔습니다만은 저 고속철도가
164km가 다리 위에서 달립니다. 164km.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서울에서 거의 뭐 대구까지 가는 거리를 다리 위에서 달리는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건설이 아닐 수가 없는데, 물론 그 다리가 꼭 저 강 위에 있는 다리만 의미하는 거 아니고 지상에서도 저렇게 교량을 만들어 놓고 164km, 우리 리로 환산하면 400리 이상을 교량 위에서 달리는 고속철도 중국에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철이 왜 북한의 최대 관심사냐? 2018년에 평창 올림픽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김여정이가 내려와서 평창에 와서 고속철도를 타는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김여정의 표정을 보십시오. 신기하다는 표정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 앞에 탄 사람은 김기남, 김영남, 북한 또 대표고, 대표지만 어쨌든 실질적 대표는 김여정이고, 저렇게 와가지고 평창까지만 딱 타고 갔죠. 타고 갔는데 거기 가서 뭐라고 했는지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저 한국에 가니까 정말 신문물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딱 올라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KTX 좀 타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평창에 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말 한국의 KTX가 정말 훌륭하다고 하는데, 평창 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합니다. 이 김정은이 멘트입니다. 남측이 이런 환경이 있다가 북에 오시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라고 김정은이가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할 때 도로로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멘트가, 내가 말씀드리자면 고조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니까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합니다. 제가 오늘 내려와 보니까 이제 오시면 이제 공항에서 영접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김정은이가 얘기했습니다. 2018년에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이어지는 평양 개성 고속도로가, 그게 말이 고속도로지, 그건 곳곳에 패여가지고 김정은이 내려와 보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고 비행기 타고 오라고 계속 이렇게 권하고, 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영접 행사 공항에서 하고, 그리고 쫙 평양 시내 둘러보는 그런 사진,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북한 정말 철도라는 게 엉망이죠. 북한 철도 어느 정도냐? 북한 철도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마라톤 선수보다 속도가 안 나옵니다. 마라톤 선수가 시속으로 한 20km 거의 이상씩 달리지 않습니까? 엘리트 선수들은. 그러니까 시속 20km, 이게 마라톤 선수의 달리기인데, 그럼 마라톤 선수 달리기 속도면 하루 24시간 달린다고 그러면 480km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480km. 근데 이거는 뭐 그러면 480km면 평양에서 거의 뭐 김책, 단천까지 하루면 간다는 건데, 보통 북한 기차가 뭐 2, 3일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보다도 안 나옵니다.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평양에서 청진까지 고난의 행군 시기이긴 하지만, 다녔을 때 진짜 고난의 행군 전에는 3일, 빨리 가서 제가 이틀 만에 간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가면 23일 걸릴 때도 있고, 물론 그때는 전기가 안 됐으니까. 근데 전기가 없이 계속 가도 그 정도 속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북한은 철도의 물류를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발전할 수 없고, 또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원산 가서 원산 철도역, 거의 한국의 기차역처럼 만들어 놓고 뭐 전국 주요 그 도급 철도들을 개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철도역들을. 그러니까 KTX가 다니면 앞으로 그 작은 역들은 안 서고 도급 역들, 우리 말하면 대전 뭐 갔다가 그다음에 또 부산 가면 대구, 부산, 이런 것들을 지금 선진화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역사를 선진화해 놓는데, 문제는 고속철도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뭐 아마 철로부터 몽땅 다 뜯어내고 다시 깔아야 되고,
다시 까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 이 밑에 뭐 싹 다 드러내고 밑에 자갈밥부터 다시 다 깔아야 될 겁니다. 북한은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거 하기에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그리고 기술도 없고 그 다음 뭐 전기도 없고 다 없어요. 다 없는데 이거를 중국의 기술로 깐다 이러면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가는 게 어렵지 않고 신의주, 평양 그리고 북한이 제일 연결하고 싶은 철도가 아마 원산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고속철도를 쫙 깔아가지고 중국에서 관광객들을 쫙 받아다가 원산에 갖다 엮는 것이 김정은의 목표일 거란 말이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둥에서 평양 원산까지 거쳐가는 고속철도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중국은 뭐 얼마든지 그런 고속철도 건설 정도는 껌이죠. 한 1년이면 후다닥 해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이 중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돈이 진짜 투입되는데 돈은 중국에서 1대1로 한다고 엄청나게 모아놨던 돈이 있습니다. 이게 한 500억 달러 정도 모아놨던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들여가지고 북한에다가 고속철도 노선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부터 다 들고 뭐 다시 뜯고 하면 좋겠고 물론 가격 보면서 하겠지만 또 교량이 아까 제가 지금 뒤에서 보여드리다시피 교량만 164km짜리를 만든 중국입니다. 제가 너무 중국을 빠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고속철은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거 인정해야죠. 그 고속철도 기술 가지고 교량으로 쫙 해서 평양까지도 갈 수도 있죠. 원산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건설하게 되면 북한은 정말 핵심 동맥에 대한 고속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보장되냐? 이 전기도 어렵잖아요. 결국은 고속철도 노선에만 쓰는 전기를 중국에서 공급해 주면 되는 거죠. 고속철도만 연결하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주라는 얘기 아니고. 그러면 중국에서 북한에 차관 정도 해가지고 고속철도를 도입해 주면 북한으로서는 완전히 신나는 거죠. 이게 차관 받아가지고.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예전에 우리가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할 때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일단 중국에서 고속철을 깔아주면 이 철도라는 게 표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운영하는 표준이 있는데 중국 표준으로 갖다 중국 철도로 깔아버리면 나중에 통일됐을 때 그걸 우리가 흡수가 안 된다, 교환이 안 된다. 그래서 북한 고속철은 통일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건설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에서 고속철도 깔아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고속철도 건설할 때 1km당 건설비가 우리는 300억, 400억씩 나옵니다. 근데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 경우에는 아마 100억 미만 나올 겁니다. 아마 중국에서도 한 200억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킬로미터당 건설비가.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들이지 않고 중국에서 깔아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통일돼도 그 대륙으로 가려면 신의주까지 가서 거기까지 우리 표준 운행 시스템을 도입한다 쳐도 그 다음부터 또 중국하고 호환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돈 들여서 뭐 북한에 중국이 깔아준 고속철이 달리면 뭐 안 됩니까? 뭐 그쪽 시스템으로 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북한의 고속철도 깔아주는 거 저는 환영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북한의 철도는 기본적으로 A를 거꾸로 놓은 것 같은 이런 철도, 이 형태가 북한 지형에 맞는 거죠. 왜냐하면 개성부로 쳤을 때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경부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전에 경원선까지 안 돼도 평양에서 저쪽 함경도 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평양에서 원산까지 이어지고 이러면 거의 뭐 A자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북한에서 철도 수요가 상당히 해결됩니다. 뭐 그래봤자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고 중국의 어떤 뭐 특정 성만큼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깔아줘도 북한은 철도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드는 전기, 중국에서 바로 고속철도 전용선을 도입해가지고 전기를 투하하면 고속철도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 하면 북한이 살아나가게 도움을 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꼭 그렇게 볼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주장했지만은 김정은이 알아서 북한 국민 소득을 한 10,000불까지 올려놨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더라도 북한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는 시점에 지금과 같은 북한이다.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도 못 된다. 한국이 북한을 발전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같이 망합니다. 거지라든 너무 거지 같은 북한을 우리가 떠안으면 이건 한국 경제도 같이 망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소득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북한이 인프라도 어느 정도 돼 있어야죠. 우리가 만약에 통일돼서 들어갔는데 북한 젊은 인력들이 다 중국 도망치고 뭐 유럽 나가고 외국 나가고, 왜? 북한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갔다 그러면 북한 지역이 공동화가 되죠. 공동화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인력들이 다시 안 옵니다. 늙은 사람들만 가득한 북한을 우리가 먹어서 도대체 뭐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막으려면 빨리 통일된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도 지어주고 일거리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장은 빨리 건설한다 쳐도 이게 발전소, 전력 생산하는 발전소나 철도 이런 인프라는 건설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걸 미리 중국에서 뭐 다 깔아주면 나쁜 거 없죠.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고속철도 북한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총리가 이번에 철도 갔으면 좋겠는데, 철도 가고, 두 번째 간 것이 자동차 공장입니다. 전기 자동차 공장. 이게 중국의 장성 자동차 공장이라는 걸 갔는데, 장성 자동차 공장은 뭐 중국의 또 전기차 분야에서도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뭐 BYD라든지 이런 차가 더 잘 나가고 지리 자동차 이런 데 더 잘 나가겠지만 아마 일정상으로 봤을 때 지리 자동차 뭐 동북에 있는 거 가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BYD 뭐 상해라든지 이쪽에 오기가 어려우니까 천진에 있는 장성 자동차 공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에서 자동차 생산, 중국 가니까 결국은 철도나 그 다음에 자동차나 결국 물류, 운수, 교통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북한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들이 지금 북한에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많이 넘어갔는데 어쩌면 예전에 제가 작년도에 북한에서 처음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도입했다고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자가용 승용차를 도입했을 때 판매량이 평양에서 한 8,000대 정도 팔았습니다. 거의 이제는 피크가 돼서, 근데 그때 한 10,000대가 팔렸는데 1년 동안 승용차 들어간 거는 거의 뭐 10만 대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야, 승용차가 돈 된다 해가지고 무역기관들이 저저마다 그냥 양강도로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전기차를 들어갔는데 팔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쌓여있죠. 쌓여있는 재고를 어떻게 소진할까 생각하다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무슨 추첨해서 승용차 1등 준다 막 이딴 추첨도 하고 그 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에 돌아다니는 승용차는 어찌됐든 중국 차일 수밖에 없어요. 싸기 때문에, 질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워낙 싸고 들어갈 데가 그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도로를 장악하는 차 역시 결국은 중국의 전기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퍼링이 다른 분들도 좀 심한가요? 김한성님이 비퍼링이 심하다고 했는데, 항상 저희가 저희가 갖고 있는 이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어떤 컴퓨터나 뭐 핸드폰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약간 우려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저 수선아님은 통일하면 안 돼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일이라는 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고 원하지 않는다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통일을 접근할 때 통일되면 대박이다, 이 논리는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오히려 쪽박 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통일 대박? 그거 사기입니다. 북한이 무슨 뭐 지하자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갑자기 김정은이 뭐 내일이라도 죽어버렸다, 이래서 사람들이 막 야, 이게 해방이다 해가지고 한국 쓸어 내려온다, 이런 상황. 쉽게 말하면 통일을 바라보는 기준이 득이 된다 이것보다는 보험적 관념에서 우리가 사고보험 드는 것처럼 사고는 언제든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서 통일을 한다, 뭐 하기 싫다 해서 안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 통일은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박태성이 세 번째 어디 갔나? 그 다음 천진항에 갔습니다. 천진항 가서 천진항을 돌아봤습니다. 천진항 야경 둘러보는 사진밖에 없는데, 예, 천진항 돌아봤는데, 이 천진항이 워낙 이게 유서 깊은 항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베이징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천진, 여기서 차를 타고 막히지만 않으면 1시간이면 거의 베이징 들어갑니다. 한국으로 치면 인천항 같은 데입니다. 그런데 이 천진항이 중국에서 요즘에 그 각종 온갖 정말 힘을 다 쏟아내서 스마트 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뭐 하역, 통관, 그 다음에 뭐 운송,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 최적화해서 5G, 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런 걸 집대성해 가지고 발전된 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박태성이 거기 가서 얼마나 부럽겠죠. 부러운데 자기들이 나갈 방향을 보고 왔다는 거죠. 총리가 그 직접 와서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좋기는 김정은이 와서 직접 봤으면 좋겠는데, 뭐 김정은이 이제 또 중국 한번 방문하겠죠. 그래서 북한도 항구를 최적화하기 위한 뭔가 이제 그림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보고 간 거 아니냐. 근데 항구를 최적화하기에는 좀 더 또 시간과 품이 좀 걸리겠지만, 만약에 북한에서 나진항 같은 경우, 남포항은 몰라도 나진항 같은 경우 우리 중국에서 나눠 쓰자, 대신 항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줄게 라고 제안하면 그거 될지도 모르는 거죠. 예. 디스투 패스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진항 선진화를 몽땅 중국이 감당해주고, 대신 나진항에 또 1항, 2항 뭐 이런 게 있죠. 부두가 뭐 한 4부두까지 있는데 4부두 사용권을 중국에서 갖는다, 이런 식으로 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은이가 결국 중국 가서 지금 김정은의 관심사가 뭐냐? 철도, 교통, 항만, 결국 다 인프라, SOC에 관한 문제인데, 요걸 중국한테 뭘 내주고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이제 10월 1일 일단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그 압록강 다리, 우리가 신압록강 대교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 다리 가서 이렇게 간판을 보면 압록강 다리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보면. 그래서 압록강 다리가 연결되고, 그다음 그 옆에 또 철교 건설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중국이 붙으면 그냥 금방 철교를 건설하니까. 그래서 경부선 북쪽 구간이 갑자기 중국의 KTX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볼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의 최근 관심사, 중국과 이제 경제적으로 결탁하는 경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중국과 북한은 지금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 급속히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 첫 번째 주제에 이어서 말씀드릴 것들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두 번째 주제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자료, 중국 문제니까 얼마 전에 이게 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경향신문이 취재를 종합해가지고 나왔는데, 2023년 9월부터 그리고 작년 12월까지 거의 2년 반 동안에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 경향신문이 조사를 해봤더니 5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동안에.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분계선 넘어서 온 사람은 아마 10명 정도, 2배 더 많은데 그만큼 분계선 넘어오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뭐 북한에서 철조망, 중국에서 철조망 치고 CCTV 다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이게 왜 못 넘어냐면 특히 그 중국을 횡단할 때 중국에서 안면인식 프로그램 CCTV가 거의 뭐 6억 대 붙여놨다는 얘기가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 더 많겠죠. 사람이 걸어가면 안면인식 프로그램 다 해가지고 저게 인식이 안 되면 바로 들어와서 잡아버리니까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여가지고 가면 뭐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보다 너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한편으로는 탈북민들이 이만큼 어려워졌다. 이 문제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저 CCTV 기술이 중국이 또 세계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초기술 한 25가지 가장 중요한 기술을 꼽아보니까 한국에 앞선 건 반도체밖에 없더라라는 보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CCTV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니까 이 기술을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북한이란 말이죠. 북한에서 CCTV 갖다가 엄청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평양에 CCTV 엄청나게 붙여놨고 해산이라든지 회령이라든지 국경도시에서 잔뜩 붙여놨어요. 물론 이게 전기가 안 와가지고 국경에서는 제대로 가동 안 되는데 전기만 오게 되면 평양도 이제는 CCTV 감시가 체계가 엄청나게 잘 지금 보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술까지 들어가면 정말 북한 사람들 더 숨쉬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만큼 오기가 어려워졌는데, 한편으로 온 사람들이 또 돈을 보내려고 하면 엊그제 그 재판 결과 나왔는데 탈북민이 북한에다가 돈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 없으면 나와 있는 사람인데도 돈 좀 보내서 가족 살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재판 2년 넘게 끌어가지고 무죄 판결은 받았습니다만은 송금 브로커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제가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 비판했지만은 어떤 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들한테 정말 잘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물론 잘해준 것도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송금 같은 거는 탈북민들이 정말 절실한 것들인데, 2023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가지고 갑자기 경찰들이 탈북민들이 그 북한에다가 보내는 송금에 관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뭐 실적 올리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여러 명의 탈북민들이 체포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도 안 건드렸던 것이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다 해가지고 안 건드렸던 것이에요. 이건 다 알지만 그냥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고, 경찰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근데 무슨 위에서 오더가 떨어졌는지 경찰들이 탈북민 송금 다 조사해가지고 재판에 다 넘겨버렸어요. 유죄 판결 내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게 좋습니까? 아무튼 잡아가겠다고 2023년도에 대대적으로 했는데 지금 재판 한번 들어가면 그 얼마나 심적으로 고생 많고 또 변호사 구입하느라고 돈 많이 썼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2년 질질 끌다가 재판 결과 무죄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경찰들이 좀 이런 일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잡으면 뭐 승진합니까? 제 통장도 뭐 이메일이랑 주기적으로 와서 계속 듣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냐면 계속 듣다 보다가 뭐 어느 놈 걸려라 하고 타고 아 이게 수상한 놈인데 여기 전화 기록이 있네 딱 찾아보니까 또 주성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타고 하는데 좀 이게 아마 그때 간첩 잡아내라고 경찰들을 엄청나게 닭달질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사회가 본의 아니게 피해봤던 그런 사례고, 이재명 정부는 이런 일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탈북 송금 브로커가 유죄받은 것도 좀 찝찝한데요. 브로커가 없으면 또 어떻게 보냅니까? 이런 사람들도 정말 필요악이다 생각해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